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요. 그러면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 신용 파괴 원리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는 거죠. 지난해 경제정책이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따라서 그 격차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이제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끔 비판을 해요. 근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심리학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권위에 대한 복종하는 심리가 사람들에게는 있다 그래요. 이거는 스탠리 밀그램이 전기 충격 실험이라는 실증 분석을 통해서 이미 검증한 그 이론이에요. 네.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 사이비 교주들이 야 우리 집단 자살해서 산으로 가자 그러면 다 자살해요. 그게 부당한 것인 줄 알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독일같이 그 이성적인 민족들이 유태인 학살에 동참을 했잖아요. 그만큼 권위에 대한 복종은 위험한 건데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경제학계에서는 좀처럼 안 써요. 아니, 저는 그런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좀처럼 다른 그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호소력도 없고 설득력도 없으니까. 이미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정책 당국이 실패할 리 없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거는 꼭 밝혀야 돼요. 우리 정부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네. 그건 틀렸어요. 이건 경제학이 가르치는 이론이지 이론과 현실은 가끔 달라지잖아요. 실제로는 환율이 내려갈 때 수출은 증가하고 국제 수지도 개선이 돼요. 이게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감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에 수출 가격 좀 깎아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럼 우리 수출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거기에 응해요. 이런 요구가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이 풀코스트 원리는 뭐냐면 그 영국의 히치와 홀이라는 경제학자가 현장 검증을 통해서 정립한 이론인데 기업들은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적정 이윤이 보장되잖아요. 적정 이윤 이상의 이익이 생기니까 기업들은 수출 가격을 요구가 없더라도 깎아줘요. 수출 가격을 깎아주면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깎아준단 말이에요. 이 풀코스트가 원리가 작동해서 수출을 줄여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올해도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20% 30% 몇십 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는 그 발표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원화 수출액은 많이 안 줄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환율이 그만큼 폭등했기 때문에 달러 가치로 환산한 게 줄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이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은 줄어요. 수출 물량은 같더라도 우리 원화 가치가 낮아지고 달러 가치는 높아졌으니까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수출은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원인으로 환율이 오르면 반드시 수출은 줄어요. 근데 반대 사례가 있잖아요. 환율을 내렸더니 수출이 증가했더라. 아니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죠. 이론이 먼저예요? 현실이 먼저예요? 이거 현장 검증은 풀코스트 원리. 아니 그럼요. 이론이라는 것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한 거예요. 사람이 개척한 거라고요. 근데 현실은 그 자연의 섭리가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꾸만 이론에 얽매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제가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2001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이게 2006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져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거의 5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수출은 2.7배가 증가해요. 경상수지는 원래 줄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급증을 해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2001년도에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기업은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2006년 10월 달에는 9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기업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달러짜리 수출해갖고는 안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되고 200달러짜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출이 급증하고 또 기업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 덕에 국가 경제 경쟁력도 높아져요. 네. 그러면서 국제 수지가 대폭 개선돼요. 실제로 201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 그 경상수지 흑자가 그때 1,000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GDP의 7.4%를 차지한 적이 있어요. 환율이 내려갈 때 수출은 증가한다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경제가 번영할 때는 자국 통화 가치가 계속 상승해요. 그러니까 환율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쇠락해 가는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환율이 상승하고 자국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 현실을 봐야 되는데 정책 당국자들이 물론 그 사람들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학이 워낙에 무능해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능하잖아요. 현실을 외면하고 가격 이론에만 추종을 하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우리 수출이 계속 줄잖아요. 올해 지금 1, 4분기는 왕창 줄었을 네. 거예요. 그 이유가 환율이 올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온갖 명분을 대요. 중국과의 뭐 어떻게 됐고 뭐 다른 나라들 수요가 부진해서 수출이 안 되고 맞아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 환율인가요, 근데? 환율이 가장 결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출 물량은 줄질 않았어요. 거의 줄지 않았어요. 증가하지 못했을 따름이에요. 네. 중국에 대한 수출이 대폭 줄었잖아요. 그 영향도 있었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 수출이 그 수요도 줄었지만 미국의 규제 등등을 해서 엄청 줄었어요. 이제 그 영향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한 일이고 그 바람에 우리나라의 금융위가 지난해 하반기에 그 작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경기는 빠르게 하강했다고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분석이 아니라 예측이었어요. 지난해 이미 제가 얘기해 놓은 거예요.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잖아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하고 다르게 실험이 안 돼요. 실험이 안 되면 사회과학의 이론을 뭘로 검증해야 되냐. 예측력이 있냐 없냐로 검증을 해야 돼요. 예측력이 있을 때 그 이론은 뛰어난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병략으로 예측해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을 제가 이 책에다 실어놨잖아요. 그러면 경제 병략을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세상에 널리 안 알려져 있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앞으로는 환율을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한 1,300원에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지금 지난해 3월 이래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했잖아요. 환율이 상승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852억 달러예요. GDP의 4.9%라는 어마무시한 규모라고요. 역대급이었다고. 네. 852억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 들어왔잖아요.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럼 가격으로는 뭐라 그래요? 공급이 넘쳐나니까 환율은 떨어져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막아섰어요. 외환을 사들였어요. 또 일부 외환은 해외 직접 투자라는 혹은 금융 투자라는 미명하에 해외로 유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죠. 정부가 그 수요자 역할을 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 경제 상황의 비극을 초래한 그 근본 원인이에요. 지난해처럼 환율 상승 때문에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때에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무려 298억 달러예요. 300억 달러라고요. 약. 그 300억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 투입이 됐는데 환율이 그렇게 올라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지금 올해 1, 4분기에는 경상수지가 적자일 거예요. 근데 1, 4분기에는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은 그 당면한 것만 보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환율이 어디로 갈 것인가, 경상수지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고 이제 하기 때문에 2, 4분기부터는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면은 올해 1, 4분기처럼 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정부가 그걸 자꾸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금융위기는 좀 일반화시켜서 다른 원인들보다도 제일 중심에는 환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부에 좀 실책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환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이제 그게 사실은 먼저 터졌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한 거죠. 실제로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을 때 자국 통화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안정시킨 나라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경제가 그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나라를 꼽을 수 있는데 이게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예요.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경제 정책을 잘 펼쳐요. 이 싱가포르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도에 7만 달러를 넘었었어요. 우리나라 GDP 1인당 국민소득이 2배잖아요. 이렇게 크게 벌어진 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지난해 20년 만에 우리나라 1인당 GDP를 넘어섰잖아요. 지난해 경제정책이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따라서 그 격차가 난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실패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한 정책 당국은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참 좀 답답한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앞으로 그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좀 금융위기나 이런 게 벗어나면서 좋아진다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왜 저는 당연히 그렇게 봐요. 저한테 이제 그런 그 물음을 그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럼 현재의 경제 상황을 타개할 길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심각한 경제 위기든 경제 파국이든 경제 정책이 얼마나 적절하냐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타격은 최소화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타격이 없앨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금융위기는 전염성이 아주 뛰어나요. 한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바로 옆 나라로 전염이 되고 또 다른 나라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 공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국제 공조체제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쳐서 다른 나라들을 거지로 만들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미국이 협조를 하겠어요. 이 국제 공조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라도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도 자기 먼저 살겠다고 저런 정책을 펼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최소한도 미국보다 1%는 더 높여야 돼요.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저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1%는 높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환율은 하루빨리 지난해 3월 수준으로 1,100원대 수준으로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로도 매년 50원씩은 떨어뜨려 주어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요. 그러면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 신용 파괴 원리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국내에서도 작동 중이지만 미국 등 세계적으로도 작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실버게이트라는 조그만 캐피탈이 파산을 하자마자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또 크레딧 스위스 은행, 또 다른 또 관련된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계속 빠져들었잖아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했다는 것을 빼놓고는 어떤 다른 변수로 설명이 안 돼요.